그럼 특검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특검 얘기하니까 아주 힘차 보이네요. 네. 그럼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100점 하셨는데 예. 사법부도 이제 완전히 다 털어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계엄 당시에 뭐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털어준다는 건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또 한번 보도 보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네. 0시 33분에 나왔잖아. 보도가. 예.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다. 그렇습니다. 46분에 또 나왔잖아. 심야 간부회의 진행했다고 하고 이렇게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다라는 나왔잖아. 이걸 어떻게 털어주냐고.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언론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털어줬냐고? 요렇게 털어줬어.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4일 저희가 보도 2개 봤죠.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보도.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할 거라는 보도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0시 40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니까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 앞서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강제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예.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 보고 믿으라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조은석 특검 내에 친윤 검찰 세력이 조은석과 딜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관련성 없다와 그리고 또 하나가 조희대와 지기현이가 불기소한 거, 성급하게 불기소한 거, 천대부위까지. 천대엽이까지 네. 증거를 못 찾은 것과 증거가 없는 것은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아직도 친익 구테타, 친익 군사 구테타 세력의 이 법조계의 조희대와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바로 조은석 특검 내에 이 친윤 검찰 세력이 아직 살아 있다는 반증이다. 네. 그걸 왜 불기소하냐? 계속 수사해야 되는 사안인데 모르면 그냥 성급하게 그렇지. 불기소하냐? 아, 예. 이거는 양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권자 국민들에게 계속 이 친일 군사 쿠데타의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을 사형시키지 않겠다. 지금 모든 증거는 사형인데 사형시키는 순간 기득권의 빌부터 먹었던 나도 사형이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윤석열을 적어도 사형은 안 시키겠고 사형을 시키지 말고 뭔가 재기를 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여기 보세요. 보태서 검찰 조직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김건희구나. 김건희가 예전에 한동훈하고도 수백 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과거에도. 박성재한테는 거의 수사 지휘를 한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둘한테만 했겠느냐. 그렇지. 검찰 고위직 다수를 사실상 김건희가 지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럼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 어떤 요청이 들어갔을 것이냐. 김건희는 건드리면 안 돼. 아. 김건희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진짜 제가 사법부 저렇게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서영교 의원하고 제가 대법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살살 걸어도 다 불던데. 아 맞아. 아니 수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저것도 수사를 못했다라면 무슨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와요? 무능의 극치지. 그렇습니다. 특검하셔야 돼요. 특검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네. 그 예. 직위원이 그 윤석열 재판 그 전자배당 아니었다는 거. 아, 네네 맞아요. 두 분이 가셔가지고 그냥 물어봐갖고 다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 제출 요구해가지고 받아낸 거야. 무슨 고문을 한 게 아니야. 조인트 깐 거 아니야. 그래 너무 스마트하시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생기셨냐 그 말만 해도 다 불던데. 예? 다 불던데. 도대체 무슨 수사 기법을 썼길래? 그러니까. 아 그때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아. 자료 제출
요청해가지고 그걸 받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 과정이 있었구나. 전자배당인 줄 알았잖아. 네. 근데 식사로 가갖고 그게 물어보다가 대화에서 나왔다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라면서. 그렇습니다. 와, 뭐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공소장이 오기도 전에 그렇게 미리 보라고 다 시켰어. 누가? 조이대가. 저 얘기도 들었다는 거잖아. 예, 다 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 조이대 관련된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거든요. 이번에 네. 특검에서도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이가 2023년 10월부터 명시적으로 일단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조이대가 바로 그 두 달 뒤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취임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내란 수계가 임명했기 때문에 내란 인사 조이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엄 이후에 조이대의 행동을 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잖아요. 마치 한덕수가 계엄과 무관하면은 권한 대행 시절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대선까지 출마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한덕수 어떻게 됐죠? 15년 구형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손방망이 구형입니다만은 손방망이지.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한덕수는 이제 거짓말까지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 그럼 조이대 같은 경우도 계엄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했으면은 이런 의심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네. 본인 스스로 대선에 개입하는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본인이 그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엄 전후를 총괄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당일만 콕 집어가지고 12월 4일 00시 40분에 뭐 조이대는 언제 도착했고 그러니까 계엄과는 무관한 거야.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안 보고서 어떻게 수사가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친한계, 친한동훈계 정치인하고 토론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해서. 근데 와,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친한계 그 정치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내란 특검 이 쓰레기들은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야 왜 이렇게 합리적이야? 어. 그랬어. 근데 이제 갑자기 아니 내란 특검이 조이대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조이대에 자꾸 내란에 연루됐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개입 안 됐다고 결론 낸 특검에 대해서는 비판해. 그런데 조이대를 빼준 특검은 훌륭하대. 말이 근데 말이 같은 안 맞아. 특검인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조이대 그 조이대래. 그 조은석 특검은 그대로잖아요. 조은석 특검을 김건희 쪽 얘기할 때는 막 낙제점이라 그러고 막 불신을 해요. 그러다가 같은 특검이 조이대도 면죄부를 줘서 조이대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근거도 없이 막 대법원장을 막 고소하고 괴롭히냐는 식으로 내란 특검이 알아서 잘 봐서 무혐의를 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네가 의심을 하냐? 저는 황당하죠. 같은 조은석 특검인데 1분 사이에. 1분 사이에. 바로 이렇게 진짜 바꾼다.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토론이 1분 어려워요. 사이에. 토론이 그러면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이놈의 꼴대로 특검은 옮기니까. 어떻게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고 합니까? 이 특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더니 자 여러분 1분 뒤에 내란 특검이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신뢰. 아니 특검이 많이 연루된 거 있으면은 결과 발표했겠죠. 갑자기 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김건희는 이제 끈 떨어졌으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묻고 가고 조이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사법부에. 그러니까 여전히 조이대 권력만큼은 본인들이 지켜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신뢰가 없으면 똑같이 신뢰가 없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사건을 나눠가지고 그 신기하대. 불과 1분마다 그 판단이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그럴 수는 김건희는 어떻게 생각해? 특검이가 잘못했지. 김건희가 어떻게 연루 안 될 수 있어? 조이대는 어떻습니까? 조이대는 연루 안 됐다고 했잖아. 얼마나 공정합니까? 1분 만에. 기회주의네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친한동훈계. 모니터링 잘하고 있죠? 국민의 모니터링.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잘하고 있죠? 요거 장윤찬 씨 플러스 점수. 잘하고 있죠? 이거 지금 환호하고 있다 국민에서. 네, 고맙습니다. 아유. 한 말씀만 드리면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전시사병 국가 비상사태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그리고 대법원장도 당연히 그날 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식했죠. 그런데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그날 저녁에 비상회의를 열고 대법원장도 비상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네.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요건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 선포를 해도 모자른데 회의를 똑같이 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박성재 회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추궁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네. 똑같은 지금 회의인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는 그냥 성급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희한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희한해. 회의가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졌냐면 그것도 대법원에서 알게 됐는데 그 비상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대령이나 중령, 대령, 장군 예비역들이 각각의 기관의 그 격에 따라서 가는데 대법원은 장군 예비역이 가요. 네.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저녁 군에서 그 사람이 비상회의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설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렇지. 바로 키예요.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안 해놓고서 우리 이 얘기 했잖아. 맞아요. 그 사람이 일과 시간이 끝난 상태야. 맞아요. 내란이 일어날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맞아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네. 이거 우리가 다뤘잖아. 네, 맞습니다. 아, 예리하십니다. 그 진짜. 수사를 안 해놓고 네. 주변 다른 정황만 예리하시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불기소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예리하시네. 대한민국 법조 특히 법원 쪽의 조의대 그리고 친윤 검찰은 지금 조은석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각 특검에 숨어 들어가서 여전히 지금 주권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 네. 이들이 이 뒤집어진 눈을 제대로 돌리려면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예리하시네요. 조은석 특검이 그걸 놓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이 회의를 시차를 두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사전에 몰랐다. 그걸 알고 회의한 거 아니다. 이런 걸로 관여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당연히 내란이나 계엄을 계획하는 애들은 대법원은 모르는 모양새를 만들죠. 그래야 한 다음에 합헌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이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누가 내려주겠어요? 대법원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모양상 모르는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요. 누가 동일한 시간에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내란 계엄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네. 몰랐지만 이렇게 하려고 작전 짰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도 그걸 본질만 들여다봐야 됩니다. 본질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희대의 정치행위, 희대의 대선 개입,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여파가 와서 지금도 내란 수사를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예. 이거는 거의 한덕수가 대선 출마한 급 정도로 이상한 행동인 겁니다. 조희대 행동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그때 당시 계엄도 이거는 불법이구나, 쿠데타구나 다 느꼈고 지금도 다 이상하다는 걸 국민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사법부와 유독 조은석 특검만큼은 네. 그게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니까 저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네.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80일간의 수사를 마쳤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를 이제 완전히 털어줬죠. 그런데 그 근거는 측근이 전한 부부싸움에 대한 목격담이었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특검보의 브리핑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박지영 특검보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면서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여기서 본인 이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가 생각한 계획이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 내란 직후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네. 내란 직후라고 해도 말은 안 돼. 그렇지. 이거는 이제 김건희를 빼줄 만한 근거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직후인 줄 알았는데 JTBC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내란 직후가 아니라 윤석열이 직위원에 의해서 석방된 3월 8일 직후였다는 거야. 3월 8일 직후에 부부싸움하는 거를 김건희 측근이 보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진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관조로 들어왔겠죠,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많은데 왜 계엄을 했느냐면서 윤석열에게 화를 냈다. 요거 이제 김건희 측근의 말입니다. 3월 8일. 근데 이게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냐고. 3월 8일에. 그러네. 3월 8일에 했다는 거야.
와, 나 열받네 또 갑자기. 이렇게 내란 특검이 빈틈이 많아서야. 야하. 나 원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의 그 내란 범행의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또 이것과 연동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단이 박성재 전 장관하고의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네. 거기서 끝났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인데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수사한 상황을 보건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지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게 없었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 열어두고 써야지 왜 닫냐고 내란 특검이. 근데 저는 워딩도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읽었어요?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상 뭐 그렇다는 거지. 특이하게 읽으시네. 사실 더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는 가장 중요한 또 추가적인 수사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명품 가방, 네. 뭐 그 명태균 게이트 네. 등등의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이 계엄이 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냐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좀 더 드러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내란 특검이 특검 1인이지만 특검보가 6명이고 검사가 60명이지 않습니까? 네. 수사 인력이 200명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특검보다 더 많은 검사와 수사 인력이 들어갔는데 수사 결과는 조금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그 부족했다 빈약했다. 특히 네. 김건희 부분은 예컨대 그 윤석열이가 그 사령관들 장군들 모아놓고 이 계엄을 논의하면서 식사했던 장소가 관저 아닙니까? 관저.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관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관저라든가 예전에 윤석열 김건희 같이 살던 집에 가면 거의 김건희가 나와서 다 손님들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네. 하고 윤석열은 오히려 부엌에서 계란말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데 아니 왜 그 김건희가 관저에서 한 그 식사하고 또 술 먹고 막 이만큼 술 먹고 또 윤석열이가 고래고래 막 네. 소리도 쳤다는데 계엄을 몰랐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죠. 되고 그 얘기는. 진짜. 예 관저에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분명히 흔적이라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시도하지도 못했던 게 굉장히 네. 좀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두분 다 듭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네. 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갖고 계시는군요. 두 분 다. 실제로 워딩이 이렇습니다. 이 특검 김건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랬지 관여하거나 공모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의 상황상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으로 그렇긴 하죠. 물리적으로.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혐의가 없다라는 근거로 이걸 내세운 것 자체가 나는 네, 부적절했다고 보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네. 왜 그 제 의견에 동조 안 해주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말씀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근거로 해갖고 나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3월 8일에 한 말이라는데 그렇죠. 그것도 자 LH 문제 관련해서 한 장면을 보고 올 텐데요. 이 장면 우리 이광수 대표가 그 동안에 매번 했던 얘기야. 매번 했던 얘기. 아니 왜 공공이 개발할 때 고생은 고생대라고 왜 나쁜 데다가 개발하고 좋은 데는 민간에만 주냐? 위치 자체를 아니 LH가 좋은 데다가 개발하면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매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장면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일 좋은 자리는 용적률 높여가지고 일반 택지를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는 저기 구석대기에 제일 안 좋은 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공공임대 싸구려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사는 거야. 이건 좋아할 리가 없죠. 공공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만약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네. 오 이광수 이광수 대표님이 매번 했던 얘기야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말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쩌면 크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의 질이 좋아져야 이렇게 사익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 항상 하셨어요. 네, 그래서 복지국가는 공공의 질이 계속 높이는 게 복지국가고 선진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발전할수록 점점 공공의 질이 낮아져요. 오래되니까.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이 주택 공급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작은 평수에.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외곽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힘들게 다니라 이거죠. 그다음에 다 어떠냐면 심지어 페인트도 다르게 칠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구별하는 공공임대를. 거야. 그렇죠. 차별이지 사실은 구별이 그렇죠. 아니고 차별.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가보면 공공임대주택은 문 앞 정문 옆에다 짓는데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려요. 이거 너무 실제야 근데 임마 이 자식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이 그리고 얘기. 심지어 벽을 쳐요. 그리고 애들을 못 사귀게 못 넘나들게 해요. 이런 잔인하다. 대한민국의 예.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도 욕망이 생기지.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더 탐욕은 커지고 공공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어떤 대통령도 없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 의미가 있었고 이광수 대표님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수고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 얘기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잠깐 이 얘기.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얘기야. 인서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공공의 질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지선 씨의 네. 내레이션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공이 훌륭하면 개인은 사유재산과 개인적 욕망에 덜 집착하게 된다. 네. 그렇죠. 진짜 이건 되게 짧은 문구인데 네.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을 넘어서 이건 철학적 문제예요. 그렇지. 그 철학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놀랍다. 네, 네. 희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좋습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가면은 좋습니다. 디테일은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그렇죠. 우리 또 희망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LH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빚 아닙니까? 많은데요. 그게 실제적이죠. 빚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 LH가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보수언론들이나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LH가 돈이 어딨어? 그런 공급 활동이 그런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합니다. 얘기하냐? 그 얘기 자, 같이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방금 같은 이런 얘기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네. LH 돈 없다. LH 빚 많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그렇죠. 있냐.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함께 보시죠. 이 부채를 차지하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이죠. 근데 사실은 임대보증금의 그 부채는 그 부채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하고 떼가지고 아예 LH에서 떼서 예를 들면 옛날 주택관리공사처럼 아예 임대주택관리회사를 공공주택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떼버리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확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딱 떼내면 임대 부문은 높은데 나머지 투자 부문, 기타 부문을 다 합치면 한 122% 정도 됩니다. 매우 우수한 재정 상태 아니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160조 부채 중에 100조 정도가 임대사업 관련 부채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떼낼 수도 있고 전문화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좋다. 그런데 LH가 돈이 어딨냐? 부채가 많잖아. 공기업이 부채 많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LH가 어떤 부채가 많냐면 공공주택을 분양하면서 그리고 임대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한테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임대주택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회계적으로는. 이해하셨죠? 네. 회계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 내줬어요.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부채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떼어내면 그건 자산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떼어내면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LH는 자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LH는 일종의 디벨로퍼입니다. 시행사요. 부동산을 시행하는 회사 중에서 LH는요. 부채 비율을 122%라고 그래도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디벨로퍼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회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500%가 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호건설 이런 디벨로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호공사. 심지어요 그런 회사들은 1000%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을 먼저 사놓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불가피해요. 그런 입장에서 LH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LH 괜찮아 사업을 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라고 하는데 부채율이 이걸 고스란히 그냥 다 인정하고 가더라도 부채율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떼면은 이거는 확 내려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LH가 돈 없어서 뭐 좋은데 개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동안 계속 그 변명만 해왔어요. 그만해 그 얘기. 그렇죠. 그만해. 진짜 말이 안 맞아.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LH 이제 없앨 때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광역 시도별로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근접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개발하면은 수요가 많은지는 시도가 더 잘합니다. 시도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들 필요한 거는 다시 국토부로 환속시키면 됩니다. 네. 실제로 LH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임원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효율성 없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데. 그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욕피라미드면 그 잘 아시겠지만 이권 실제로 카르텔 LH가 이제까지 땅 장사한 거예요. 수용용 때려서 택지 싸게 싸가지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땅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까지 한 일이었고 LH가 만든 우리 직접 만든 아파트 이름 기억하세요? 휴먼시아라고. 휴먼시아 그거 들어봤어요. 속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해온 게 LH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 장사를 했는데 땅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어. 그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땅 장사 그거 왜 이익도 제대로 못 봤어? 그렇지. 이익 챙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료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에요. LH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땅을 강제로 일종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땅을 그래서 용지를 예쁘게 잘 만든 다음에 저렇게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요. 그럼 민간 건설사는 거기에다가 택지를 받아갖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 수익률이 30%가 넘게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좋은 땅을 파냐? 그냥 LH가 사업해. 네가 하면 되지. 그렇죠. 왜 민간 좋은 일을 시키냐? 그렇습니다.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렇게 되면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시장에서 싼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도움이 안정화되고 되겠죠. 근데 좋은 위치에. 좋은 위치. 맞습니다. 소비자도 혜택 보고. 근데 좋은 위치일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팔아버려. 그건 이제 미친 거지. 그렇죠. 아니 그동안에 대장동 왜 민간에게 다 퍼줬냐고 해놓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고.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계엄을 했느냐가 아니라 계획해놓은 거 많은데 왜 그딴 식으로 계엄을 했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재밌어 이야기가. 그리고 되게 놀라워. 대통령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나 싶어. 지방 인구 소멸 때문에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맞아요. 신안군이 늘어난다고? 이상하잖아. 도대체 왜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 너무 이상한데요.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상품권으로 또 나눠줘.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상품권으로 또 거기 소비를 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막 활성화돼. 순환이 그러니까 되겠네. 인구가 계속 늘어나. 난리가 났어요, 신안군이. 지금 네.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 관련 사업을 한 신안군의 한 국장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에 살겠죠. 그 살고 있었던 거야. 예. 근데 그 국장을 어떻게 또 민중의 소리가 알았는지 그 국장을 또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네. 그래요. 민중의 소리가 여기도 이상한 곳이야 내가 볼 때. 인터뷰를 했어. 예. 자, 일단 그 인터뷰를 한 내용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이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이걸 나눠지고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옆에 새집들이 계속 늘어나요. 올해는 한 6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지역에 나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데 수익을 독식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아픈 거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공장에 나눠 먹자. 이 이제 그런 취지예요. 주민들이 소득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죠. 이 영상 봤어? 저 처음 보는데요? 본 사람 있어요?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봤거든. 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봤나 봐. 이거를 보고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했나? 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그 똑똑한 국장이 살고 있더라. 내가 영상 한 편 봤다. 이 사람을 빨리 모셔라.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신안군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쯤 되는 걸 거의 의무 할당을 하고 있죠. 조례로 의무. 조례로 아예 정해놨죠. 저는 이게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확산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좋겠고요. 다른 군단이나 아니면 마을에도 확산해야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산업은 남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매를 보증을 해주니까. 아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걸 일종의 알바끼처럼 선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모델보다는 주민들이 하게. 협동조합 차원으로 하는 게 훨씬. 그래서 이거를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많겠지만 그 신안군에 무슨 이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지나가다 우연히 나 놀랬잖아. 아예 데리다가 한번 쓰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에너지 협동조합 전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이 소름 아니야? 방금 우리가 본 영상 보신 거네. 저 얘기 취지를 보면. 와, 이제부터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 국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요. 뭐 저희도 약간 놀랐습니다. 와, 뭐 보고 대통령께서 저걸 보셨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긴 하겠는데, 아니 안 볼 수가 없죠,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희가 이제 혹시 니네 거냐 이런 문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써도 되겠냐 이런 문의도 좀 있었는데 다른 매체들도 이제 신안 모델을 많이 다뤘어요, 사실은.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찾아봤죠. 궁금하니까. 혹시 장 국장님을 인터뷰한 데가 있느냐.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맞네. 민중의 소리. 야, 맞잖아. 민중의 소리.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신안 모델은 그 전부터 좀 알려져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알고 있는 모델입니다. 알고 있는 모델. 왜냐하면 거론하셨던 모델. 그리고 실제로 신안에 갔었어요. 맞아요.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표 시절에?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도 갔었습니다. 같이. 와.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알고 있고 이 신안 모델을 대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안 모델이 그때부터 이제 꽤 원래 알려져 있었지만 대중들이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희 취재를 시작했죠.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는 자료 보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안 모델이란 건 있는데 저겐 왜 성공한 거지? 다른 데도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땐 보통 갑니다. 근데 문제는 멀었다는 거죠. 잘 안 가요. 아, 거리가 멀다고? 네. 거리가 멀면 기자들이 잘 안 갑니다. 아, 신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갔고 와, 대단하다. 가는 과정에 이제 공무원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가보고 나서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신한은 어떻게 성공했나. 이제 그 중심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었다. 라는 게 나왔고, 사실 다른 매체들의 그 신한 관련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햇빛연금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네. 저희가 다른 점이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도 내용 중에 강조하는 내용이 공무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영상에 보시면 그 황교안 장관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협동조합 모델. 근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잖아요. 네. 신안도 실제 주민들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자가 이게 제가 취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이고 이제 원래 이걸 취재한 기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마감 중이라. 대신해서 네. 그 기자가 사실은 아마 오늘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나가면 이 친구 어쩌다 보니까 공무원 전담 취재가 됐는데 뭐 서울에 유명해지고 있는 구를 집중 취재를 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비결이 공무원이었는데 네. 어쨌든 네. 가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섬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공무원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협동조합 만들자고 하고 설계를 다 한 다음에 네. 이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 방식이 어떤 거냐면 협동조합이 투자를 해요. 그 사업에 1% 투자를 하고 그런 배당을 받잖아요. 그 배당을 받는 거를 협동조합 조합원이 태양 발전인 거죠? 그렇죠. 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에 1%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서 이제 배당 받은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네.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원이 되려면 그렇죠. 투자를 하려면 네. 할머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해요. 야, 그 대출을 받으실 수 설득하기가 있게. 어렵겠는데. 그렇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출을 공동 대출을 받고 그 보증을 군의회가 합니다. 군의회가 보증을 하고 보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1%를 투자했으니까 배당 받는 거죠. 네. 근데 복잡하잖아요. 참 어려운 사업이다. 네, 이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무원이 한 거죠. 와, 대단하네. 생각보다 더 대단하네. 그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지금 이 쿠팡 얘네들의 이 이중성, 이놈들의 모순을 아주 간결하게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요? 요 한 장면으로 그냥 나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요거 아주 재기발랄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My name is Harold Rogers.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Yes,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we don't share. 딜리버리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private information that under law we do Okay. not share. 그다음 이메일 어드레스. Once again, I believe that's Yeah. private information that we're not allowed under law by.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제외한 배송지 주소, 폰 넘버, 이메일 주소 다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의 대표이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니다. 미국 현지 시각 16일 날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면 한국의 규제 당국이 조사를 개시했고 쿠팡은 이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 그 대표이사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전면 협조할 의향이 없고 사건의 신뢰성에 대한 의도적 무시의 일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야, 이 한 장면에 그냥 완전히 요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 거는 다 소중해.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 회원들의 그렇죠. 정보는 중대하지가 않대. 내 것만 소중한 내 거는 너무 소중해. 대한민국 국민들 3,400만 개는 하나도 소중하지 않고 중대하지 않다는 거야. 저 장면이 담겨. 와. 어제 근데 저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이 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제 저 라저스 대표의 말은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무엇 대비 그동안 한국에서 이번 올해에 벌어졌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 결제 정보가 없었다라고 유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정보가 유출된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김우영 의원님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 정보 또한 중요하지 않냐? 너 방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이것을 끌어낸 되게 좋은 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나쁜 놈. 이게 김범석이는 돈은 지금 한국에서 다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눈치만 봐. 한국 눈치는 전혀 보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청문회 하루 전날 아까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늦게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늦었다는 거죠. 뒤늦게 제출을 하면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니까 이거는 또 중대 사고가 아니라고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늦었다는 건 우리나라 회사도 왜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시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SEC라고 하는데 미국의 SEC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감원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 역할을 하는 SEC에는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늦은 거보다 회사 공시가 늦은 거야. 공시는 분명히 늦었거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야, 니네 회사에 그렇게 심각한 일이 터졌으면 바로 공시를 해서 주주들한테 알려줬어야지. 근데 네. 너희 지금 얼마를 숨긴 거야. 이 개인 정보 유출이 몇 달 전에 됐는데 그걸 알고도 지금 이렇게 오래 숨긴 거야? 네. 이거는 집단 소송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자식들이 계속 지금 이 사고는 이게 별일 아니야. 그리고 우리 사업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야. 너무 조그만한 문제 일이야. 없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폭망하게끔 만들어야 돼 임마. 자식아, 너 오늘 몇 건 주문했어? 아니 저는 안 해요. 안 써 나는. 진짜 열받네. 지금부터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일단은 오세훈 때려잡고요. 그리고 검찰 좀 때려잡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이거 제가 들고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못한 거야. 내가 그래서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세훈 지지율이 아직도 안 빠지고 계속 높더라고. 그러니까 더 찝찝한데 오늘은 무조건 합니다. 갑시다. 예. 요거 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업무 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종묘 개발 관련한 질문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던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일단 정묘지구에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그 층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오세훈이가 막 자기 페북에다가 반발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막 이렇게 또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까불었거든요. 근데 오세훈이가 지금 뭐 매우 이상할 정도로 매우 무리해서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짓고 싶어 하잖아. 근데 오세훈이도 종묘 앞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 오세훈이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자야. 지금 오세훈이가 제시하고 있는 예상 조감도하고 2024년 3월에 유네스코에 보낸 조감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24년 3월은 저렇게 경관을 다 박살내. 이거 그 서울시가 제작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렇게 희미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2024년 4월에 유네스코에 보고서도 같이 보내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일부 건축물이 돌출이 돼서 경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물 높이 변경 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자료됩니다. 문제 의식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저런 인식을 나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자, 종묘 앞 세운 재개발 사업을 한호건설이 한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공무원이 있었어. 이거 전체를 관장하는 한 1급 공무원. 근데 이자가 서울시 공무원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호건설과 용역 계약을 맺어. 그런 다음에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약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강맹훈입니다. 사진 좀 올려요. 요 강맹훈이. 네. 강맹훈이야.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자가 한호건설로부터 사무 공간도 제공받고 용역비 3억 6천만 원도 지급받아. 근데 이 강맹훈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 있었지. 그때 국민의힘에서 성동구청장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요. 그랬어요. 네, 근데 떨어졌겠네. 떨어졌지. 정원호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출마를 해. 근데 그때 선거운동할 때 오세훈이가 또 열심히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오세훈이가 도와줬던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주택공급의 전문가인 우리 강맹훈 후보가 이곳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할 때 워낙 유능했고 그리고 늘 주택공급에 대해서 또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런 전문 분야만 능력을 발휘해왔던 그런 강맹훈 후보가 이번에 성동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줘봐. 도와줬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다 왜냐? 자,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누가 제일 셌죠? 김건희. 김건희. 근데 설계 용역 누가 따냈죠? 김건희와 특수관계인 희림이 실기하고 따냈잖아요. 대통령 두 사람 파면 이후에 유일한 파면, 공직자 유일한 파면. 그렇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장면입니다.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죠.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 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근데 1년.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1억이 넘는 연봉은 계속 받았지. 다 받아간 것으로. 정지돼 있어도 돈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소소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이제 좀 깊이 있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는 1년 전에 있었던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1년간 살펴본 건데 그럼 그 1년 동안에 받았던 연봉은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선고의 효력이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지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는 불확정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가요? 네. 아유, 썰었어.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조지호는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는 본인이 낸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절반이 이제 잘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절반이야. 아니, 자기가 낸 것만 가져갈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은 징계의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이번 헌재의 결정 혹시 뭐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조지호뿐만이 아니라 뭐 내란과 관련해서 한덕수 뭐 등등을 저희가 탄핵 소추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지호만 왜 이렇게 파면의 결론이 나왔냐 하면 수사 기록을 헌재에다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이 헌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그 증거로 확보가 돼야지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헌재에 확보가 됐던 거죠. 증거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다른 한덕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헌재에서 그게 파면 그 기각이 난 이유가 그 파면이 아니어서 기각이 난 것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 자료를 현재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탄핵 그 제도의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번에 파면 선고 중에서 우리가 박성재랑 비교해봤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본인도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그 지휘권자가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나는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시민들도 알았다. 그것이 불법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따랐던 것,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위헌 위법하다.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법관들 박성재 기각하고 위법성 없다 뭐 이러면서 추경호마저도 기각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론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이 내란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자배당. 이 마치 그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정의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건드리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 무너진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다 하면서 그게 정말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 다 그냥 지정했었어.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대단합니다. 서영교 의원 박수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쁜 법원이에요. 아이 짜증나. 정말 나쁜 전자배당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네. 얘네들은 전자배당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자꾸 장난질합니까? 그거 일단 박살 내고 한번 가볼까요? 네. 전자배당. 그 자료를 많이 또 준비하셨던데. 네. 예.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시면. 네. 하고 싶은 순서가 있나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 또 주시는 건 줄 알고. 예. 여기 그 자료를 저희한테 서영교 의원실에서 보낸 거예요. 저희 쪽에. 네. 봤더니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된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 더 많아요? 우리는 윤석열만 그런 줄 알았잖아. 네. 이게 아니더라고 이 보니까. 예. 윤석열, 조지호 이번에 조지호도. 파면당한 조지호. 네. 조지호를 먼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해서 갔다가 직위원에게 꽂지요. 직위원에 꽂아버렸잖아. 네, 조지호.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 접수가 된 거야. 왜 하필이면 다 직위원한테 가나 우리 궁금했잖아. 네. 근데 전자배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무작위라니까. 무작위로 하니까. 그럼 참 희한하다 했는데. 무작인 줄 알았죠. 네, 그렇죠. 지정했지. 20원 1월 8일 조지호 김봉식을 1월 8일에 접수해서 1월 8일에 직위원에게 갖다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접수. 맞지? 야, 그건 이거 아니지?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배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자배당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첫 출발이 이제 김용현이 그 자료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김용현은 24년 12월 27일에 접수 보고가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위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이 있었고 그 다음이 1월 26일에 윤석열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직위원에게 지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 자료를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준 겁니다. 저에게 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곳곳에도 알리고 있는데 전파력이 한계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딱 팩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받으셨다니까. 네, 그 자료는 법원 자료입니다. 법원 자료죠. 그건 확실하죠. 법원 자료고, 예, 조지호, 김봉식을 먼저 갖다가 꽂아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갖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노상원도 갖다가 꽂아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믿는 게 있으니까 직위원한테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지만 직위원 재판에 가가지고 그 누구야 김용현 변호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검사한테 무식하다는 소리 해가면서 그랬더니 아유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감히 토다는 건 아니고요. 감히 토다는 건 아니고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벌써 조의대 중심으로 법원에서 만들어놨던 거야. 예. 이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다. 그러네. 자료가 예. 법원 자료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본 것처럼 천대엽이가 어제 법사위에서 네. 지금 수정안 관련해 가지고 네.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거는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기 비판, 자아 비판. 자기들 이렇게 똑같이 한 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아 비판. 자기들이 해놓고 예. 와 뻔뻔하다 진짜 뻔뻔해. 그리고 다시 그들이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며 들고 온 자료에 보면 네. 조지호, 김봉식, 윤석열, 노상현 등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서 갖다 꽂아주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관련 사건은 갖다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아 이번에 예규에 예, 여기에 예,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2회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재판부들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며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관련 사건으로 또 배당할 가능성을 여기다 넣어놓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그 자꾸 그 전자배당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은 나아졌나? 뭐 한다 쳐 예를 들어. 근데 그 뒤에다가 또 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자배당 자꾸 이제 의심은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친조의대 판사야. 네. 그럼 거기에 제2의 직위원이 나타나고 그 뒤에 다 붙인다는 거야. 항소심도. 그렇습니다. 와, 나 네. 그건 또 몰랐네. 이게 이제 김용현을 처음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직위원에게 됐잖아요. 직위원에게 될 때는 무작위 배당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건 또 예, 예. 취소하고. 네, 무작위 배당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재판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고 무작위 배당한 거예요. 예. 분모를 줄였구나 또. 네. 아 그래. 김용현 거를 제가 잠깐 네. 설명할게요. 네. 자 여기 제가 일단 자료를 여기 그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 김용현 12월 27일 자료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올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자 요거를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담당 판사가 직위원으로 돼 있잖아.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합니다. 갑자기. 맞습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전자배당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배당 결과 김용현 사건 올려주세요. 전자배당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형사부를 다 제외를 시키는 거야. 저 빨간색 배제. 배제. 5개. 쫙 배제를 시킨 다음에 주사위를 돌렸더니 또 직위원이네. 와. 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야 굴렸는데 직위원 나오는 걸 어떻게 이랬다는 거야. 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작위 배당해서 직위원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위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 근데 직위원이가 예를 들어 1번이야. 2, 3, 4, 5, 6은 빼고 1번만 있는 걸로 야, 던지는 이거 거야. 진짜 그럼 너무하다. 직위원이야. 이거 완전 장난질이지. 나 이것도 몰랐네. 근데 그 이유가 배제한 이유가 업무 부담 불균형, 연고 관계 고려해서 뺐다는 건가? 뭘 업무 부담이야? 이거 뭐 만들면 그냥 만들기 나름인 만들기. 거죠. 그래서 야, 저희가 몰랐네. 어디를 뺐는지 5곳을 말해달라.
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형사 제20 몇 부, 제20 몇 부, 제30 몇 부 이렇게가 빠졌어요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변호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 뒤엔 연고관계 등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뺐는데 왜 뺐는지 누가 빠졌는지 그리고 남은 것으로 배당한 곳에 직위원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사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이거 야바이 아니야? 야바이. 진짜 야바이 아니야 네. 진짜?